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케온뉴스 조호진 대표,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건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또다시 부각되는 글로벌 물가 상승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 가운데 외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 10명 중 9명이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주 FOMC를 앞둔 지금 시점, 대표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미연준의 시장 예상을 깨고 미연준이 시장 예상을 깨고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이고요. 그냥 누군가 의견이죠. 의견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나죠. 작년 딱 6월이었는데 뭐였냐면은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1년 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확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지났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 의견에 반대했다가 한경 다른 방송에서 꽤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당시엔 분석가들이 일단 경기 침체 온다라고 다들 기본으로 깔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다 틀린 거고요. 어쨌든 언젠간 올 겁니다. 언젠간 오겠지만 아직 안 온 것이 팩트고 제 의견은 와도 아주 얇게 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잠깐 드리고요. 또한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 왜 굳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잘 보시면 연준도 처음에 헤드라인 CPI를 참고를 했죠. 그러다가 뭔가 잘 안 잡히니까 거기서 변동성 큰 거 2개 빼고 코어 CPI라는 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여기서 또 뭔가 안 잡히니까 거기서 또 2개 뺐죠. 항공유랑 숙박비 빼면서 슈퍼코어 CPI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입맛에 맞는 대로 지표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뭔가 진행한다는 게 사실 팩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 CPI 기준으로 연준이 가장 많이 참고한다는, 아직은 슈퍼코어 CPI를 많이 참고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참고한다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잡혀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중요한 것이 같고 팩트입니다. 물론 이번 9월달 FOMC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점도표 다 플러시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6월달 점도표상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찍은 연준 위원이 12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FOMC에서 과연 어떻게 바뀔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9월달은 동결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동결 가능성이 99%가 넘기 때문에 일단 동결로 가고요. 일단 남은 건 11월과 12월 2번 남았는데 어제 페드워치 기준으로 동결 가능성이 11월달에 68.9% 그리고 12월달에는 58.1%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연준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혹시나 모를 이번처럼 인플레이션이 헤드라인이든 위로 한번 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쓸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된다는데 연준의 지금 관심은 뭐냐면은 안정적으로 경기가 내려가는 겁니다. 경기를 한 번에 다 잡고 싶어하는 그런 연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하게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런 얘기 그냥 참고 정도로 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되 작년에 이코노미스트 다 틀리고 애널리스트 다 틀리고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의견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속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를 주목해야 한다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점도표까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상황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장비 납품 연기 요청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도 1% 넘게 빠지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하방 압력 열어둬야 될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간단히 비교를 해 보시겠죠. 자,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방향이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큰 방향은 같다. 큰 방향은 같지만 작은 파동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예컨대 전부 다 3대 지수 모두 올랐죠. 비록 폭은 적지만 미국 올랐다고 우리가 무조건 오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반대로 어제같이 미국이 급락했다고 우리가 급락하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한 가지 미국 시장 방향과 한국 시장 방향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지난주에 어떻습니까? 3%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비율을 이렇게 들어보고 싶어요. 만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군들이 실적이 엄청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형님이 어려운데 그거 어렵죠. 저는 그런 판단으로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TSMC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부품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야 조금 이따 천천히 줄 수 없겠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재고가 많다는 것 아니냐, 또 그만큼 매출의 오더가 적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TSMC는 금년에 매출이 약 10% 정도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TSMC가 이 정도 되면은 다른 반도체는 볼 것도 없지 더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금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좋아진다,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호황이 온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약간 딜레이, 뒤로 좀 늦춰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70,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19,000원 끝났죠. 자, 이제 삼성전자가 잘 가던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다 어제 뚝 떨어졌으니까 이제 반도체 비중 줄여야 되냐? 저는 노, 답은 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한국에서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하시려면요, 여러분들 계좌에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20% 이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로 구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나는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내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금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좋아질 걸 기대했는데 매출이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춰지는 것 같아요. 지금 AI, 인공지능 말고는 마땅하게 반도체에서 큰 수주를 받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늦춰지는 것이지 다시 2년 전처럼 또다시 침체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는 게 싸다는 것처럼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 소부장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받은 반도체주 단기 조정으로 보고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까요? 주요 반도체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TSMC의 멘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부분을 제외하면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만큼 좋지 않다. 그러니까 좋지 않다의 방점을 찍으면 이제 어제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인공지능 부분을 제외하면, AI 관련된 걸 제외하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AI 쪽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온 이유를 보면 대부분 이제 HBM, AI와 관련된 HBM 관련주들이 주로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어제 그런 핑계로 좀 많이 빠졌다, 뭐 조정을 받았다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4분기, 뭐 내년 1분기부터는 돌아설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TSMC의 이런 이제 그 장비 납품 연기 요청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일부러 좀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 게 TSMC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단기 조정 국면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또 우리나라가 지금 추석 연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또 주가가 갑자기 확 돌아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좀 이제 더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거나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 반도체 투자할 때 지표로 봐야 할 종목을 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AI 관련돼서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 STI나 뭐 이오테크니스 정도, 이게 이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이 흐름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뭐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한 주간으로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선영 대표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요. 도이치방크가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면서 디램이 바닥을 지났다, 과잉 재고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TSMC는 수요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이크론은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SMC는 그냥 공장 증설이 늦어지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기가 늦어지는 거고요. 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과잉 재고로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과잉 재고의 대명사가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마이크론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DRAM 시장이 확실히 뭔가 바닥을 쳤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이치방크가 지금 금요일 종가보다 오히려 한 20% 위로 업사이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 전략 그냥 여러분들이 뭐 망가뜨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대로 유지하시고 포트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종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대표님께서 꾸준히 언급해 주시고 있는 업종인데요. 글로벌 태블릿 OLED 출하량이 내년부터 2.5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OLED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부터 포스코홀딩스 밀었죠. 그리고 제가 올여름부터 밀고 있는 게 디스플레이인데 일단 디스플레이를 밀고 있는 이유, 사실부터 디스플레이 하면 보통 다 휴대폰으로 연결시키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직접적으로 계산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옴디아에 따르면은 이제 글로벌 OLED 태블릿 출하량이 올해 520만 대에서 내년에 1,320만 대로 2.5%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죠. 11에서 13인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OLED 패널 탑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뭐 기존 거 다 버리는 것 같고요. 또한 내년에 애플의 물량 같은 경우 우리 국내 업체들이 독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꼭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랑 삼성 디스플레이가 장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쟁사로 불리긴 하는데 중국의 BOE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수율 많이 떨어지고 기술 격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배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시장이 잠잠하면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좀 많이 바닥권이고 매년 억대로 팔리는 스마트폰보다 규모는 작긴 하지만 수요 확대 측면에서 파급력이 사실은 이제 태블릿이 상당한데 왜냐하면은 일단 11에서 13인치 디스플레이를 생각해 보면은 스마트폰 OLED보다 최소한 3배에서 4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스마트폰 하나 한 세대 팔 동안 차라리 아이패드 하나 파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이패드 1,000만 대 팔면은 스마트폰에 한 3,000에서 4,000만 대 파는 것과 맞먹는 수요 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 시장에 지금 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아예 디스플레이는 제쳐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나올 아이패드 지금 아이폰 인기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디스플레이는 포트에 꼭 한 종목씩은 넣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LG 디스플레이 주가 이번 소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함께 주목해볼 수혜주들도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애플의 태블릿에 이제 OLED를 적용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굿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한 600만 대,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400만 대 정도로 해서 6대4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납품을 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일단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도 OLED 비중이 한 20% 지난해 20%까지 올라왔고요. 게이밍 모니터 시장도 한 30%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OLED의 사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디스플레이는 주식 투자할 때 보면 참 악동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주였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원래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였던 종목들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널에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좀 어렵고 LG 디스플레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뭐 선익 시스템, 그다음에 야스,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뭐 AP 시스템, 비아트론, 뭐 원익 IPS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를 일부 만들고 있고요. 프로 2000이라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도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재로 보면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렇게 4개 정도를 보시면 대충 이제 그 디스플레이 OLED 관련된 흐름은 좀 파악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회사 AD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팹리스 반도체 회사 본스 반도체와 221억 원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조진 대표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올 때는 꼭 반드시 이제 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큰데 계약 기간이면 10년에 걸쳐서 한다면 연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얼마가 이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계약 기간을 보면은 그 9월 15일인데 그 공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AD 테크놀로지가 공시를 늦게 했고요. 26년도 그 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220억 원 규모고 연 매출 대비로는 이제 작년 매출 대비로는 13.45%입니다. 그 이거를 A식이라고 있는데
SiC 이걸 반도체 설계라고 있는데요. 맞춤형 반도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보통 얘기하는 무슨 뭐 DRAM이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다 표준화되어 있고 이런 거 말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반도체가 특별하게 내가 이런 것만 따로 이렇게 주문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주문해서 생산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이런 게 되게 많고요. 그 TSMC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3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4나노를 누가 먼저 하냐 이런 폭을 갖다가 좁히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잘하지만 TSMC는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가 많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를 갖다가 TSMC랑 경쟁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태계가 아직은 이제 미진합니다.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는 원래는 이제 TSMC가 주력 매출처였다가 TSMC의 정책 때문에 더 이상 TSMC만 매달리고 있다가는 AD 테크놀로지 자체의 이제 미래가 그렇게 이제 확 크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때문에 사실은 삼성반도체로 선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이제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매출이 이제 그 3천억이었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로 TSMC에서 삼성전자로 돌아서면서 작년 매출 1,6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예견된 그 매출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삼성이 파운드리가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좋은 결정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그 암 이번에 상장을 해서 우리가 많이 이제 주목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세계 설계 반도체 최상위 기업입니다. 이 암에도 이제 협력 기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 설계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시에 나온 차량용 반도체로도 이제 선회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반도체 기업 파운드리에서 또 하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도 중요한 먹거리도 창출됐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의 그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태경그룹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태경그룹이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해수 담수화 기술 협력에 나섰습니다. 태경그룹의 친환경 기술을 네옴시티에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태경 BK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태경그룹 오늘 못 따라 들어가겠죠. 이제 사우디는 잘 아시는 대로 전체 물 사용량의 한 70에서 80%를 담수화를 해야지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그 긴 거리를 갖다 물로 땡겨야 되기 때문에 담수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태경그룹이 여기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우디 정부와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공동사업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담수청이라고 하죠. SWCC 그리고 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해서 저장하는 기술 CCUS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활용한 공동 협력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태경그룹이 사우디 관련주, 특히 네옴시티 관련주로 들어갔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인호 소장님, 최근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업종입니다. 방산업종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폴란드와 2차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4분기에는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방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1970년도죠. 우리나라에 방산이라는 방위산업이라는 산업이 들어왔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실은 북한과의 대치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우리가 뭐 방산을 전차를 만들어 수출한다. 그거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산업이었는데 50년이 지났죠. 지금 2020년도에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지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했죠. 우리 K방산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등 세계 각국에서 정말 이 수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K2 흑표 전차라든가 K9 자주포 그리고 미사일 심지어는 전투기와 잠수함까지 여러분 전투기 만드는 국가 세계에서요 5, 6개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방산업종들이 종목 주가들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금년 안에 전쟁 끝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전쟁 안 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나느냐가 문제지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중동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은 앞으로도 꾸준히 날 겁니다.
각 국가와 민족의 이익으로 해서 여전히 전쟁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가성비 대비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 만드는 국가 몇몇 국가 있죠. 그러나 가격 대비해서는 우리 한국만큼 성능 좋고 또 납기일을 잘 맞추는 국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뭐 포트폴리오 얼마를 비축하십시오, 가지고 계십시오라는 말씀 못 드립니다. 제 최저 한도가 10%지 않습니까? 뭐 철강, 조선, 화학, 그리고 반도체하고 자동차, 2차 전지는 20%씩이고요. 그런데 이 방산만큼은 꼭 집어넣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요즘 주가가 조금 조정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적어도 5% 정도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로펌이라든가 뭐 한국항공우주랑 등등 한화 등등 이런 관련주들을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5%를 좀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향후 2년 내지 3년 동안은 방산업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폴란드 2차 수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좀 집중해보고 계신가요? 어떤 종목들 집중해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을 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LIG 넥슨도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분위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신냉전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비 확산 기조는 이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여러 이제 그 조금 경제력이 올라오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기들을 사갈 수 있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틈새 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저는 이제 뭐 종목으로 보면 큰 종목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현대로템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 국민연금이 CJ의 주식 52,765주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자세히 짚어주시죠. 그 국민연금은 뭐 제 기억에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갖다 안정적으로 이제 꾸려가겠다는 의도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취지에 이제 어긋나죠. 그리고 뭐 심지어 그 당시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을 엄청 팔았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안 맞는데 그러면 이런 안 맞는 정책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확대하는 종목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그만큼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해당 종목이 되게 유망하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CJ의 신규 대주주로 등재를 하면서 지분율을 8.44%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 CJ가 사실은 최근에는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CJ, CGV, CJ ENM 등이 모두 이제 코로나 당시엔 코로나 때는 물론 이제 CJ, CGV가 안 좋긴 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게 좀 예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J, CGV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물량 유상 증자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CJ는 모 그룹 입장에서는 CJ, CGV에 유상 증자를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CJ 전체적으로의 주가 하락을 갖다가 이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CJ, CGV의 유상 증자가 이제 끝났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악재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횡보를 할 수 있는 이제 시점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숨겨진 이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종목은 아니고 숨겨진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올리브영입니다. 올리브영이 이제 전국에 많이 깔렸는데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올리브영을 갖다가 거의 편의점 드나들듯이 많이 다니시는데 그만큼 올리브영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만큼 매력도가 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 무엇이냐면은 유커들이 그 중국의 집단 관광객들이 올리브영에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에 가면은 싸고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올리브영에 많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DS 투자증권의 이제 전망으로는 8월달 매출이 올 1월달 매출에 비해서 350% 정도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유커에 대한 수혜로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커의 수요가 이제 그 집단 관광이 풀리면서 나오는데 좀 있으면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중국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유커에 대한 그 수요가 늘을 것이고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CJ가 CJ 올리브영에 대한 종속회사이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매출이 늘어나면 CJ에 대한 매출과 그
재무 평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은 CJ가 결국 이제 3세 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선호 씨가 이제 CJ 올리브영의 이제 주주의 그 10%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CJ와 CJ 올리브영의 이제 그 합병에서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한 또 논의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다 종합해 봤을 때 CJ 올리브영의 가치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CJ 주가를 13만 원을 본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 이제 증목 리포트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재는 끝났고 호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CJ 올리브영 매출이 다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이 CJ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늘리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네, CJ 올리브영 정말 제 통장을 텅장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이렇게 CJ 올리브영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는 CJ 저점 도달 후 꾸준하게 반등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네, 뭐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한 주가는 한 2달 정도, 특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이제 아까 이제 조은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보면 CJ 올리브영에 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을 살 수 있는 데는 과연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장품 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보면 올리브영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에서 화장품 이제 헬스앤뷰티라고 해서 이제 H&B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관련된 업종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올리브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J가 항상 그동안은 이제 올리브영이 잘 될까라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CJ, CGV라든지 여러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가는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연기금이 이제 수급까지 보태주면서 지금 꾸준하게 우상하는데 단순히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또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기금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기에는 좀 매력적인 종목이 돼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영만 보고 CJ를 투자해야 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CJ의 올리브영이 잘 되면 어떤 기업들이 또 혜택을 볼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뭘 살까를 보면 최근에 클리오가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CJ형 올리브영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매출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올리브영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클리오가 이제 가격대가 보통 한 3만 원 이하의 가격대이기 때문에 중저가 라인에서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 뉴커들이 오기 전에도 좋았던 회사였는데 지금 오기까지 하면 사실은 플러스 알파가 더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리오 입장에서는 더 나빠질 건 없고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당분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뭐 뉴커들이나 외국인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환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